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지방분권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나와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예, 두 분 오늘도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동용 위원장님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 여순 사건 관련한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예. 저희가 대리해서 제기했던 사건 중 일부가 이번 이제 곧 1심 재판 결심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잘하면 아마 7월 달 정도에는 선고도 나올 것 같은데요. 계속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순 사건 소송 관련된 부분 힘써주고 계시다는 근황 주셨고요. 천 대표님께서는 요즘에 그 순천 지역에서 천하람 대표가 여전히 순천에 관심이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물론 관심이 많이 있고요. 제가 아무래도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게 전국 내지는 중앙당을 챙겨야 돼서 순천에 예전만큼 자주 가지는 못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많이 좀 변한 것이 아닌가. 순천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게 전혀, 맞나. 예. 네.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요즘도 사실은 국회에서도 우리 순천시나 또 넓게는 전남도의 사업이나 예산 관련해가지고도 자주 소통하고 예. 제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항상 우리 순천을 위해서 제가 순천의 두 번째 국회의원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제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일주일 됐습니다. 그동안 주요 인선, 비상경제 점검 등 숨가쁘게 돌아갔는데 이재명 정부의 일주일 동안의 점수는 몇 점 주시겠습니까? 서동영 위원장님. 예, 이제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정부이기 때문에 임기 개시 후에 할 일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 그리고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인사를 순차적으로 단행하고 현재의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여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기본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대통령이 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하는 의미의 정상적인 권력 의지를 가진 지도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워낙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대통령 놀이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에 충실한 업무 처리가 우리에게 오히려 생소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하자면 지금은 이제 비정상에서 정상 모드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정상의 업무 프로세스를 무리하지 않게 이어가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또 딱히 점수를 매기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저는 기본의 기본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고 있다. 기본의 기본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 답을 주셨고요. 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이재명 정부의 첫 일주일. 사실 좀 아쉬운 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서동영 의원님 말씀처럼 인수위가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신속성을 어느 정도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논란들이 벌써부터 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본인을 대리했던 분을 임명하려고 지금 지명을 하려고 한다든가, 그 다음에 국무총리나 이제 그 외에 주요 어떤 인사들도 보면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그 전에도 굉장히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그 친명 팬덤의 지지를 많이 받으면서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 또 상임선대위원장 하면서 다른 진영을 공격하는 최전방 공격수의 위치에 있던 분이거든요. 이런 분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본인 진영에 좀 갇혀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건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선 이기셨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아주 큰 당이기 때문에 야당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거는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통합과 또 협치 이런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 더 잘 실천하신다면은 저는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서울고법 형사 제7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른 조치라고 했는데 자, 이게 그럼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관련 재판을 전부 다 올스톱하는 거다. 이게 그렇게 봐야 할까요, 서동영 위원장님? 일단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심을 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그렇게 의사표시를 한 거죠. 대통령 예.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재판을 열지 않겠다. 저는 그런 의사표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 단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국민이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의 내용을 모두 알고도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고요.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면서 기존의 재판을 그대로 받고 재판 결과 당선 무효행이 확정되면 그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말하자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기가 좌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주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거여서요. 예. 법원이 대통령 임기 중에 진행되던 공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건 국민의 추정적 의사를 살핀 결과로서 타당한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여러 개인데 이 재판의 계속 진행 여부를 각 재판부에다 맡겨두다 보면 하급심 법원들이 굉장히 좀 그 판단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행태로든 대법원이 판단을 해서 대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하급법원들이 재판 진행 여부를 좀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이제 재판을 미뤘다고는 하지만 이게 최고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걸 보고 다른 법원들이 따라하기는 좀 쉽지 않은 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 나름 각 재판부들이 판단하면 되기는 하겠지만 예. 아무래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과 결정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그럼 서동용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대법원이 뭔가 조치를 지금 해야 한다, 뭔가를 제안하고 공표해야 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게 대법원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예. 다른 재판에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따로 기준을 정해서 제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아는데 예.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면 대법원의 판단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결정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구체적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는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현실적인 부분들, 경호라든지, 불출석 시에 사실상 제재를 하기 어렵다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 결과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사실은 법원이 재판을 중단하지 않는 경우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입법을 하려고 지금 턱밑까지 준비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이거를 뭔가 입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강제적인 형태로 재판이 중지되는 것보다는 법원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중단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조금 더 사법부의 위신이나 어떤 독자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서 의원님 말씀에 원론적으로는 공감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법원 같은 경우는 사건이 자기 법원에 와 있지 않을 때 사건에 대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대법원에 사건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지, 사건이 와 있지 않은데 하급법원에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양형 기준이나 뭔가 기준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개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얘기하는 거 조금 우리 제도상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다음으로 굉장히 대표적인 법원이고, 또 다른 법원들에서도 굳이 여기서 더 혼란을 일으켜서 뭐는 진행하고 뭐는 진행 안 하고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법원에서 일관성 있게 재판을 중단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하급 법원들도 서울고법의 결정을 좀 따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군요. 네, 어느 정도 참고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를 두고 보수 진영에서는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어쩌면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예전에 2017년 대선 때 당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진행 중이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의 굉장히 많은 분들, 지금 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입다퉈서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이 돼도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84조는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친민주당 성향의 많은 헌법학자들도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그때 내놨습니다. 다 한 언론이 그분들한테 지금도 같은 의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 몇몇 분들은 비겁하게 답변을 회피하고 어떤 분은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지 않냐, 현실적으로 못한다라고 말을 바꾸는 분들도 있었는데 예. 어쨌든 이 논란은 결국은 민주당과 친명계의 내로남불과 위선 논란이 뭐 근본적인 것이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법치주의라는 것이 원래 민주주의 하에서는 되게 불편한 겁니다. 뭐냐 하면 굉장히 인기가 좋은 사람, 국민들이 봤을 때 아주 정말 존경할 만한 인물도 잘못을 했으면 처벌받아야죠. 우리가 법치주의라는 거는 인기 투표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에서 저도 법원의 결정으로 받아들입니다만은 예. 극단적인 경우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도 대통령이 되게 되면 어쨌든 5년간은 처벌받지 않고 지나간다. 그럼 나는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인기를 얻어서 대통령이 돼야겠다.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이건 우리 법치주의에 굉장히 큰 치욕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혁신당과 천 대표님의 입장은 하던 재판은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거군요. 그거야 법원이 판단할 이야기지만 최소한 민주당이 과거에 해왔던 얘기들은 다르다 생각합니다. 네, 서 의원장님, 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로남불로 보인다는 그 과거 사례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예, 부끄럽지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맞추어서 입장을 표명하고 특히 학자들이 또 입장을 바꿔가고 이런 건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고요. 과거 잘못된 판단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하는 거고 앞으로 자기 진영이 유리할 때는 이런 결정을 하고 또 불리할 때는 다른 결정을 하는 이런 이중적 행태를 취하지 않도록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일정한 성향을 갖고 있는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들은 특별히 좀 많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이 깊이 좀 고민하고 생각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선 이후에 이제 각 당의 개편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혁신당 천 대표님께서 당대표 권한대행직을 꽤 오래 맡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전당대회 계획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곧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해서 아마 늦어도 7월 중에는 전당대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제 직위가 너무 긴 것은 좀 너무 긴 게 너무 부담스럽고요. 오랫동안 일단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우리 사실 제 권한대행 임기가 기본적으로는 대선 때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당대표를 당연히 뽑아야 하는 것이고요. 저도 무리하게 제 임기를 구태여 늘릴 그런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곧 저희도 이번 여름 중에 전당대회를 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 당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은 계십니까 좀? 아직까지는 너무 초기 단계여가지고요. 저희가 스케줄도 좀 나오고 룰도 좀 정해지고 하면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 의원님, 민주당도 원내대표 선출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김병기, 서영교 의원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어떤 분이 과연 원내대표직을 맡게 될까요? 지금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일극 체제가 완전히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강성 팬덤이 다수 참여하는 권리당원 투표까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를 더 원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이번 투표에 표심을 자극하는 굉장히 큰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국회의원들도 그 점을 찾아가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권리당원들도 그 점에 착안해서 표를 던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 대통령이 누구를 더 원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건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로 늘 마무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질문은 피해 가십니다. 이렇게.
자,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천 대표님, 이준석 의원이 3차 토론에서 했던 그 이른바 젓가락 발언에 대해서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오늘 오전 기준 한 48만 명 정도를 넘겼습니다. 개혁신당의 지금 대응 방향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저희는 이제 겸허하게 또 저희의 표현이 정제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계속해서 사과드리고 아쉬움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와 이제 별개로 저는 뭐 이렇게 청원이 뭐 많이 올라왔다, 뭐 계속해서 뭐 경마식으로 뭐 몇만이 넘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과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물론 그 국민들의 의견도 저희가 잘 받아들이고 또 잘 참고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저희가 보면 각각의 정부에 대한 아마 문재인 대통령 때였던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 뭐 퇴진에 대한 서명이 뭐 140만을 돌파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전체 국민의 의견을 다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물론 많은 국민들께서 이준석 후보의 뭐 당시 후보의 언행에 대해서 또 아쉬운 면들도 있으시겠지만은 그와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직을 이렇게 몇만 단위, 몇십만 단위의 이 어떤 반대 세력 때문에 박탈해야 된다라고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큰 어떤 역풍을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민주당과 뭐 여러 조국 혁신당을 포함한 여러 정당에서 뭐 징계안도 내놓으시고 제명해야 된다고 뭐 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큰 오만함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의 오만함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동용 의원님, 일각에서는 이준석 의원을 때리면 때릴수록 민주당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으로 보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민주당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 주변도 그렇고 뭐 전국적으로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에서 보여준 태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젓가락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이준석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었고 또 비호감의 강도도 세진 거 이거는 좀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그러나 대통령 후보가 그리고 국회의원이 마음에 들지 않은 말을 했다고 제명을 하겠다고 들으면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인에 대한 비호감도가 커졌다면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면 될 일이에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술자리 토론을 통해서 생각을 표명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어지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분위기가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제명 청원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원인지 뭐 구체적으로 좀 실무적인 차원에서 주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민주당원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런 흐름은 민주당의 일방 통행의 한 예로 이해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너무 이렇게 좀 여론 몰이하듯이 이렇게 쓸려가듯이 이 문제가 처리되면 안 됩니다. 조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이 문제를 좀 접근하고 정치인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우리가 곱씹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짧게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내용은 좀 어떻게 정리가 될 걸로 보고 계십니까? 천 대표님? 아마도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끝까지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6월 30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때까지는 임기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뭐 나름대로 당 개혁을 그때까지 밀고 가겠다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6월 30일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뭐 당내 개혁 내지는 뭐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에서 관철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평가 높게 합니다만은 약간 슬프게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만큼이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비합리성과 비상식성이 더 드러나는 결과로 오히려 안 좋게 작동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국민들께 외면받고 그냥 제대로 된 개혁 없이 결국 그냥 세력 다툼으로 전당대회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뭐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은 이 친한계 특히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당권을 좀 잡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번 최종 경선에서 상당히 높은 당내에서 지지를 받았고 특히 김문수 후보가 또다시 당대표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일부에 있습니다만은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까지 당내에서 원래 인기가 있다거나 뭐 개인적인 어떤 매력도가 있는 정치는 아니거든요. 이번에는 뭐 한덕수 파리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예. 김문수 후보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저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소동용 의원님께서는 지금 국민의힘 당내 내용은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길을 놔두고 지는 길을 선택했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지금도 여전히 친윤의 이름으로 싸우고만 있습니다. 진보건 보수건 간에 국민이 좋게 보아줄 건덕지가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뭐 표대기를 통해서 어떻게든 상황은 정리가 되겠지요. 그러나 내용이 정리된다 하더라도 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거냐? 그거는 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에서는 후보 시절 공약한 공약들을 시급하게 좀 지켜달라 이런 요구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수 국가산단과 광양 철강 산업을 위기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특별법을 시행해달라 얼른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서 의원님. 지금 최근에 이제 포항시가 철강산업특별지원법, 2차 전지산업특별지원법 제정을 건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특별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옳으냐, 특정한 산업군이 어려울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의식은 있고 반대 의견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우선 좀 내용적으로요. 예.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석유화학 기업을 사업 매각과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사업을 재편하는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국내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치 친환경 위주로 전환해서 근원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텐데 이제 이에 대한 지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특별법을 통해서 할 거냐 아니면 정부의 정책 지원과 기업의 자구 노력 그리고 상호 협력 강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철강 산업의 경우에는 지금 뭐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서 탄소 배출량 1위 산업이 철강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철강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탄소 중립 기술력을 통해서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걸 안착시켜야 하는데 이게 이제 기업에서는 또 그런 노력들을 다 하고 한편으로 이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그린 수소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체계가 마련돼야 하거든요. 예. 이 문제는 정부는 물론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막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기업과 정부, 지자체 간의 상호 협력과 논의들을 통해서 빨리 방향과 계획을 세우는 게 우선이다. 그거를 실현하는 방법이 특별법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책 협의를 통해서 할 것인지는 또 논의하면 될 문제인데 방향도 못 잡고 가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각 관계자들이 좀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천 대표님께서는 이 철강 산업과 국가산단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를 어떻게 새 정부가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또 특별법 시행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지금 여수 같은 경우에도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긴 했지만은 선제 대응 위기 지역 그렇게 잘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특별법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결국은 특히 방금 말씀하신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의 전환을 함에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여수든 광양이든 좀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투자 부담은 국가 R&D 예산으로 좀 적극적으로 덜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좀 대기업에 대해서는 R&D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좀 소극적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런저런 지원, 특별법 이런 것보다도
현금 보조금 지원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잘 다뤄야 할지는 개별적인 상황을 보고 저희도 잘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여수공항 국제공항 승격 같은 주요 현안들도 공약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약이 실현되기까지의 정말 많은 과제가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서 의원님. 먼저 국립의대 설립은요? 예. 국립의대 설립하려면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선결돼야 하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저항이 아주 거셌고,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을 비판만 했을 뿐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과 그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전혀 내놓지 않았었거든요. 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의료계가 결국 윤석열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쟁력은 극대화되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의사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의대 정원 증원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이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이거 추진하다가 실패했던 적이 있는 정책이어서요. 아주 세밀하게 접근해야 되고 깊이 있게 이 문제를 잘 연구해온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정치가들이 다 머리를 맞대서 깊이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내기 위한 노력들이 먼저 좀 선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국제공항 승격 문제는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또 공약이었던 부분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같이 좀 저는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예. 이게 국제공항을 통해서 뭘 어떻게 이루고자 하는지부터 차근차근하게 계획을 좀 내고 그에 대한 효과도 점검해 가면서 방법들을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 대표님 여쭙겠습니다. 국립의대 설립 또 여수공항 국제공항 설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당연히 의대 설립이야 필요한데요. 지금 근데 아직 그 의료 대란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섣부르게 어떤 대규모 증원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의료계와 충분히 대화를 해나가면서 추진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 국제공항 이슈는 지금 우리가 무안공항과 또 우리 순천 여수 우리 동북권에서는 김해공항으로도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예. 지금 여수에 또 국제공항 수요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럴 경우에 이제 전체적인 우리 공항 수요에 어떤 좀 영향이 있을지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지방분권혁신 공동위원장,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